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모래세무 41화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회사의 암덩어리라고 불리는 가지급금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이란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 유출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 회사의 돈이 업무와 무관하게 빠져나갔을 때 그 상대 계정으로 사용되는 임시 계정이 바로 가지급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겠죠. 나는 업무와 관련 있게 썼는데도 왜 가지급금에 해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증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법인의 돈이 유출이 되었을 때는 급여로 가져갔던 아니면은 어떤 수수료로 가져갔던 세금계산서를 받았던 여기에 관련된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가지급금으로 표기되는 내용들을 거의 다 본다 보면은 증빙이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회사에 가지급금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법인 자금을 인출해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막대한 학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여가 많은 대표님들 같은 케이스는 자녀의 학자금을 그 돈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은 법인에는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법인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쓰자라는 이유로 가져간 케이스가 있고요. 아파트 살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직원 등에게 종업원들 있잖아요. 종업원들한테도 돈을 빌려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세 번째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겠지만은 영업 목적상 리베이트로 돈이 나간 케이스에 대해서도 회사 측 입장에서는 나 영업상 썼다라고 하지만은 상대방의 증빙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영업사원들이 증빙 없이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술값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카드로 긁어야 되는데 술값을 좀 아껴보겠다는 의미로 현금을 인출해서 그거를 이제 술값으로도 내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썼다 이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대비는 반드시 카드로 지출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개인 카드 안 되고요. 반드시 법인 카드로 지출하셔야 되는데 현금을 인출해서 영업 목적상 아무리 쓰셨다 하더라도 이 부분 역시도 가지급금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결산에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그거와 무시하고 그냥 접대비로 계상을 해놓은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조사가 나오면 반드시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상의 재고액을 잡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회사는 매출이 100이 일어났고 지출을 120이 일어나서 마이너스 20이 우리 회사의 이익인데 손실을 보면은 외부의 모습과 여러 가지 모양이 짜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익을 돌려놓기 위해서 만약에 10이라는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30을 더해서 10을 만들기 때문에 가상의 재고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역시나 나중에 가지급금으로 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한 30억, 40억씩 쌓인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이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처럼 없애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어떤 회사를 가봤더니 이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기 회사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매출 끊어놓고 한쪽에는 매입 끊어놓고 회사의 돈은 움직이지 않은 채로 한쪽은 외상 매출금, 한쪽은 외상 매입금 이렇게 잡아놓은 케이스가 있는데 가상의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이 케이스도 가지급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 그 돈을 나중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임의적으로 법인세를 한쪽은 줄이기 위해서 해놨고 한쪽은 매출을 늘려가지고 어디 입찰을 잘 보이기 위함이었겠죠. 그러나 가상의 외상 매출금 이 역시도 가지급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손해를 봅니다. 손해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7번째. 기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법인의 자금 유출액 모두를 토탈해서 가지급금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1번에 해당하는 케이스,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것만 가지급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지급금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장부를 봤더니 한 2억 5천, 3억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치 자료만 보면은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겠지만은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한 25억 그렇게 가지급금이 쌓인 회사들도 저는 많이 보게 되고요. 한 40억, 50억 쌓인 회사도 많이 봅니다. 뭐 거의 이제 오늘만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이 쌓이면 발생하는 문제가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자가 붙어요. 뭐 이자 꼴랑 얼마 붙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연 4.6%가 붙게 됩니다. 근데 연 4.6% 이게 뭐 얼마 되냐라고 하지만은 예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항상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채 이자하고 똑같아요. 연 이자를 환산해서 하루치 이자를 뽑은 다음에 그 이자가 다시 원금에 가산이 되고 다음날 다시 그 이자에 대해 이자가 또 붙는 사채 이자와 똑같은 이자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정이자 상당액 1번에서 계산된 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가 얼마 되겠어 라고 하지만은 그게 900이 되었던 1000이 되었던 한 2000이 되었던 이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봐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들은 보통 소득세가 40%에 육박하는 고율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이 여기다가 플러스가 되던 2000이 추가가 되던 한 40% 하면은 2000이면 한 800만 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가지급금이 상당히 높은 회사를 가보면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차가 1억이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만으로도 소득세가 한 4천만 원이 부과되는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가지급금이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조사 시에 5년치가 한 번에 가산세와 같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과세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수가 설사 불가능하더라도 대손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회사의 가지급금이 대표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임직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이 특수관계자가 소멸이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회사가 받아야 되는데 이 금액을 못 받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법인 입장에서는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채권은 대손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가지급금은 설사 못 받더라도 대손 처리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4번,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중에서 이 얘기가 좀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회사가 차입금을 10억 빌려와가지고 그리고 한 5억 정도가 가지급금이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이자를 뭐 얼마를 낼지 모르겠지만 한 5천만 원을 냈다 치자고요. 5천만 원을 낸다라고 하지만은 가지급금의 밸런스에 해당하는 10억 대비 5억이 가지급금이니까 5천만 원에 대한 2,500만 원은 세법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5번을 본다 그러면은 특수관계자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하고 이자 상당액은 특수관계자가 소멸되는 시점에 전액 입금 처리가 됩니다. 수익으로 봐서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죠. 저는 특수관계자가 소멸하는,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해서 이제 밖으로 빠이빠이 해서 나가는 케이스들. 그때 입금으로 잡지 않고 수익으로 잡지 않아서 법인세와 소득세도 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조차도 조사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다 추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번 케이스.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산 규모를 왜곡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지급금도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은행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회사의 부실자산으로 되어 있는 가지급금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과 관련한 모든 비율을 산정할 때는 가지급금을 뺀 다음에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게 심판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특수관계자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상여로 소득 처분함이 적절함 이렇게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사례 분석을 숫자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2021년부터 가지급금이 10억이 있는데요. 매년 가지급금이 1억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11억, 12억, 13억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차입금이 20억이 있습니다. 이자는 변동 없이 매년 2%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씩 꾸준하게 이자를 내고 있고요. 회사는 법인세율은 22%입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님의 종합소득세율은 41.8%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4년에 퇴직을 하셨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소멸하는 것을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랬을 때에 이 회사가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가지는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가지급금이 입금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이자가 입금이 되겠죠. 4,6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예요. 4.6%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급금에 대한 4.6%가 입금. 그리고 22년도에는 11억에 되는 4.6%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12억에 되는 4.6%, 13억에 되는 4.6%가 붙어서 4,600, 5,000, 5,500, 5,900에 해당하는 인정이자가 붙게 되는 거예요. 이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소득세가 증가가 됩니다. 회사가 인정이자만큼 이자 소득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님이 회사에 저 4,600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안 넣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가 강제로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조사 시에 모든 거는 다 정리가 되어서 세무조정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세가 증가가 되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장에 이 회사는 이자를 4천만 원씩 매년 내는 회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4천만 원 중에서 10억, 20억 밸류 계산해 보면은 한 50% 정도는 가지급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은 지급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2천만 원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거예요. 1,450만 원 그리고 4,600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0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그리고 4,60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그러니 법인은 1,400, 개인은 1,900.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내는 것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인 건데요. 2024년도에 특수관계자가 소멸하는 이때를 보면은 이 전체 모든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도 내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전체의 모든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인정이자하고 가지급금 해당하는 13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지는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급금이 쌓여 있으면 꺼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솔루션을 6가지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은 급여를 올리시란 얘기예요. 급여를 올려서 가지급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을 가져가셔서 가지급금을 끄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퇴직을 하시게 되겠죠. 퇴직을 하셔서 가지급금을 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주식 솔루션입니다. 대표님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회사가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주면은 그 돈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상감자. 회사가 감자를 실행해서 감자에 대한 대가로 주주한테, 대표이면서 주주겠죠. 주주한테 감자 대가를 주게 되는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끌 수가 있고요. 유상감자와 비슷한 게 이익 소각이 있습니다. 이익 소각처럼 해서 돈을 가져가서 가지급금을 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무형자산 플랜이 있습니다. 대표님 명의로 무형자산을 발굴을 해서 그 금액을 회사한테 판 다음에 그만큼 돈을 가져가서 가지급금을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솔루션을 드렸는데 1번 그렇게까지 리스크하지 않습니다. 2번 그렇게까지 리스크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당은 반드시 회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회사는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가고 가지급금하고 상기한 분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3번,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좀 끄고 싶은데 퇴직금을 많이 설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조차도 소명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3번까지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근데 4번, 5번, 6번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세무서에서
거의 반드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어느 정도를 믹스를 하더라도 4, 5, 6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세 전문가와 상의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소명이든 조사에도 대비를 하고 플랜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